지금 차이나 쇼크가 있다, 이런 어떤 문제로 한국 경제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간의 제조 기술의 격차가 3.3년으로 좁혀졌다. 이건 평균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과 기술 격차가 2004년에 4년이었는데 지금 올해 한 10년 만에 3.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IT 분야는 2.6년, 경공업은 2.9년, 중화업은 3.5년입니다.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중소기업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R&D라든지 기술 지원을 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비용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자랑하는 모바일 폰과 자동차 부분에서 중국에서 지금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뭐 평소에 그래도 문화 콘텐츠 부분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세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품에서 좀 앞으로 따라잡히더라도 이 한국이 문화 콘텐츠 부분에서 중국보다는 많이 앞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간에 보면 중국이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이런 한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배우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차원에서 이제 가수들을 데리고 가서 시키는 차원에서 넘어서 가지고 한국의 이 PD, 작가 등 핵심 역량을 중국이 다 사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컨텐츠를 카피해가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 지방의 방송이나 중앙 방송에 보면 한국의 예능 프로와 비슷한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까지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중국은 한국의 반제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아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럴 품목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이나 자동차는 중국이 만들어낸 처음에는 짝퉁, 이제는 짝퉁만 만들던 회사가 새 회사가 됐습니다. 샤오미나 이런 뭐 상하이 기차,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런 차들이 결국은 신제품을 한국보다 더 때깔이 나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의 뭐 아우디고 벤츠고 이런 걸 전부 카피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이 중국과의 어떤 지금 기술 제조업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서 한국이 그러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결국은 어지간한 부분은 중국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가진 글로벌 넘버원의 뛰어난 품목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술 개발이 핵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좀비 기업이 3분의 1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안 나옵니까? 상장회사 중에. 그래서 저런 데도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소수의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선별해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키워가지고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그 효과를 확산시키는 이런 전략,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전략을 보면 그냥 돈을 물 쓰듯이 나눠가지고 그 다음 은행에 대출도 나누어서 지원해주고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앞으로 중국과의 바짝 쫓아오는 중국과의 격차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멀지않아 중국의 어지간한 부분은 다 따라잡힐까 걱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삼성의 그래도 TV, LG의 TV가 중국이 아직 잘 못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TV 벌써 잘 만들죠. 뭐 UHD 이런 것도 만듭니다. 하지만 SUHD까지 중국이 따라오려면 아직 시간 격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부분에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애플처럼만 보십시오. 애플은 아예 대만 회사를 시켜서 중국에서 애플을 아이폰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플은 디자인과 기획만 하지 않습니까? 기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애플폰이 지금 전 세계에서 순수익은 삼성을 훨씬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것 같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요, 우리는 좀 배워가지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오히려 중국에서 제작을 해도 카피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로또 여러분들 많이 사시죠? 작년에는 3조가 넘는 액수가 거래됐고요.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또를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 신분 상승이나 한마디로 출구가 막혀 있다 보니까 한 방에 기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3조도 따지고 보면 다 서민돈입니다. 옛날에 바다 이야기로 훑어먹은 돈도 다 서민돈이고요. 근데 이 지금 로또 판매건이 거래된다는 겁니다. 원래 로또는 판매인 자격을 복금기금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신규 판매인 610명을 뽑는데 7만 명이 지원해가 114대 1이 넘었대요. 경쟁이야. 그리고 사실 또 2003년 이후에 신규 판매인 모집이 거의 없다가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뽑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로또 판매권을 가지고 로또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거래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로또만 팔아가지고는 또 먹고 살 만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만 로또만 팔아서는 또 먹고 살기도 힘든다는 겁니다. 이 로또 판매점 평균 판매 수수료가 2,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 명당 이런 로또 판매점 빼놓고는요, 로또를 팔아봤자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고 덥고 추운 데서.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이 좋은 상권에 있는 가게들이 로또 기계가 들어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오니까 로또 기계를 갖다가 이제 넣기 위해서 그 단말기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권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권이 거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로또 단말기를 편법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복권위원회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편법을 해도 없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자, 이 로또 판매권까지 거래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이 3조쯤 로또를 팔아가지고 그 판매하는 사람 몇백 명이 밥을 먹고 사는 몇천 명이 도움이 된다. 얻는 사람 뜯어서 또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 구조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정부가 복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로또를 팔고 있다는 거, 정부가 마사회를 운영하면서 경마를 조장하고 강원랜드를 만들어서 또 도박을 조장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일수록 도박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 어쩐다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됩니까? 민간이 하든가 어쩐다 그럼 또 모르겠지만 정부가 이런 사업까지도 한다. 즉 복권사업, 경마 같은 이런 사업은 솔직히 말하면 악마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악마의 사업을 정부가 해서 사행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 과연 정성같이 쓰는 부분이 얼마고 나머지 개같이 버는 과정에서 세어나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돈을 물쓰듯이 쓰는 강원랜드, 마사회, 로또 그리고 그런 돈 땡기는 또 사람들 또 있습니다. 냄새 잘 맡는. 그리고 직원들 월급 많이 받고요. 지난번에 보면 강원랜드 직원이 그 도박해서 판돈 버는 거 빼돌리는 과정에 들키는 게 CCTV 또 나왔지 않습니까? 직원들 월급 빵빵합니다.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이런 사행산업을 정부가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온통 스펙을 강조하는 사회다 보니까요, 고스펙을 따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고스펙 가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스펙은 돈입니다.
스펙 달라 하면 유학 가거나 자격증 따야 되거나 엄청 돈이 듭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이 고스펙 가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예 안 뽑는다. 또 고스펙 가진 사람을 뽑는 데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회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스펙이냐? 석박사 학위자, 그 다음에 학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공인 의학 성적이 좋은 사람, 토플이나 토익 이런 이야기겠죠. 자격증, 해외 경험, 제2외국어 능력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되면 쉽게 이직 및 퇴사를 할 것 같아서, 높은 연봉 조건을 요구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또 채용해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실무 능력은 오히려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고스펙에게 주는 불이익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명문대 학벌 같은 거, 석박사 고학력 이런 게 좀 싫다는 거죠. 참 진짜 직장은 없고요. 고스펙 가져도 미국에서 박사 석사 따와서 놀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자격증 엄청 많아도 놀고 있는 사람 봤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보고 눈높이 낮춰라 그럽니다. 그럼 눈높이 낮춰서 들어가려 그러면 이제 고스펙이 부담스러워서 이질적이라서 스펙하고 일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안 뽑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필요 이상으로 이 쓸데없는 스펙만 강조하는 사회란 거죠. 실제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바뀌는 산업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을 그 수준까지만 갖추면 되는데 쓸데없이 스펙은 다 좋게 만들어가 그 사람들이 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취지가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하고 유학 갔다 와도 취지가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로스쿨 만들어가 로스쿨 졸업해서 200~300만 원도 못 받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자,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말 가정의 낭비고 국가적 낭비고 인적 손실이지 않습니까? 자, 인력 수급에 대해서요, 정부가 매칭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딱 맞는 수준을 가진 사람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이런 불일치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